지금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백악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 기술을 자랑하던 미국 나사가 오늘 새벽 공식적인 통제 불능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패닉에 빠졌고 바이든 대통령조차 참모들에게 고함을 치며 사태 수습을 지시했지만 이미 100조 원짜리 미국 위성들은 우주 쓰레기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가장 먼저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낸 곳은 우주 강국이라 불리던 러시아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제발 한국 연결해. 당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미국 위성 10개가 못 해낸 일을 한국 위성 하나가 어떻게 해낸 것일까요? 미국조차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숨겨진 비밀 기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정말 세계를 구할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BBC 과학부에서 우주 개발을 전담하는 기자죠. 올해로 21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아리안 5호의 첫 발사부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배치까지 현장에서 취재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주강국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그리고 최근 들어 중국. 이 4개의 축이 우주 개발을 주도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7분 런던 BBC 본사 과학부 사무실에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의 오랜 취재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나사의 주요 정찰 위성 3기가 동시에 통신이 끊겼다는 겁니다. KH-11 계열의 첩보 위성 2기와 NROL-71 광학 관측 위성 1기였어요. 이 위성들은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눈이죠.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보고했고 30분 만에 BBC 뉴스 속보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나사는 공식 브리핑에서 단순한 기술적 점검 중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분야를 취재하면서 배운 건 하나였어요. 나사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할 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후 2시쯤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펜타곤도 국방장관 주재로 비상회의를 열었죠. 이건 단순 고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유럽 우주국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들도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어요. 코페르니쿠스 센티넬 위성 2기의 데이터 전송률이 갑자기 40%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본의 JAXA도 비슷한 문제를 보고하고 있었죠. 오후 4시 전 세계 GPS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지만 정밀 측위가 필요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금융거래, 시각 동기화에서 작은 문제들이 보고됐어요. 저는 BBC 스튜디오에서 긴급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건 평온한 런던의 저녁 풍경이었지만 우주 궤도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NASA는 두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로 4기의 위성에서 통신 이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총 7기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전 세계 우주기관의 발표문을 계속 확인했죠. 새벽 3시쯤 제 모니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떠올랐어요. 불과 일주일 전인 12월 2일
한국이 아리랑 7호라는 위성을 발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또 하나의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나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발표자는 나사 우주운영국장 제니퍼 앤더슨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쳐 있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현재 총 12기의 위성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 동맹국들과 긴급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2기요. 하루 만에 5기가 더 추가된 겁니다. 저는 BBC 생방송에서 이 상황을 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고장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우주 안보 위기입니다. 오전 11시 미국 국무부는 일본, 유럽 우주국, 인도 우주연구기구에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파리에 있는 유럽 우주국 본부의 동료에게 연락했죠. 데이비드, 우리도 상황이 좋지 않아. 센티넬 3호가 완전히 먹통이 됐어. 지금 우리 위성들 보호하기도 벅찬 상황이야.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JAXA의 다이치 3호 레이더 위성이 비상 모드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도는 아예 자국 위성들의 궤도를 높이는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제 이메일함에 흥미로운 보도자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우주항공청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리랑 7호의 독자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우주위기 극복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불과 이틀 전에 발사한 위성으로 미국과 유럽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돕겠다고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동료 기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이 나섰대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진심인가요? 겨우 일주일 된 위성으로요? 아직 초기 점검도 안 끝났을 텐데. 프랑스 르몽드의 우주 담당 기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데이비드,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로켓도 이제 겨우 자체 개발했는데.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13년 나로호로 겨우 첫 발사에 성공했고 누리호도 2022년에야 제대로 작동했죠. 물론 빠른 발전이긴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먼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4시 일본 NHK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BBC 사무실 모니터로 그 방송을 지켜봤어요. 한국우주항공청이 현재의 위성 위기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대학 우주공학과 다나카 교수는 한국의 위성 기술은 아직 검증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대전항공우주연구원 건물이 나왔고 자막에는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CCTV는 저녁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우주위기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중국 과학원 전문가는 이를 현실성 없는 제안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는 조롱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죠.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그 반응들을 확인했어요. 한국이 미국을 구한다고? 코미디네요. 자동차나 잘 만들지, 우주는 무슨. 저는 이런 반응들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우주기술은 아직 최상위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6시 백악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이 지원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설리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검증된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증된 기술. 그 말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한국은 아직 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의 취재원에게서 비공식 정보를 받았습니다. 나사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이 논의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국가 안보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저는 그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협력해온 유럽이나 일본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이제 막 우주 개발에 본격 진입한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자신 있게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죠. 단순히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쯤으로만 여겼습니다. 그건 제 20년 경력 중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잠을 설쳤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선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BBC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의 역사, 누리호 개발 과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논문들. 평소 같으면 대충 훑어보고 넘어갔을 자료들을 이번엔 꼼꼼히 읽었죠. 그러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기술 사양서를 보니 단순한 지구 관측 위성이 아니었어요. 0.3m급 초고 해상도는 그렇다 치고 우주기상 대응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유럽 우주국에서 일하는 친구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토마스, 우주기상 대응 시스템이 뭔지 알아? 아, 그거. 태양풍이나 방사선으로부터 위성을 보호하는 장치야. 요즘 위성들에는 기본으로 탑재되지. 그런데 왜? 한국 위성에도 있던데 특별한 건가? 토마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기본 차폐 정도야 다 있지. 근데 한국 위성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술 문서를 찾아봤죠. 대부분 한글이었지만 영문 요약본도 일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층 방사선 차폐 시스템과 자율 안전모드 전환 기능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일반적인 위성 보호 장치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한국우주항공청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BBC 뉴스 피드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어요. 대한민국은 동맹국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리랑 7호는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항의도 없고 재차 제안도 없었죠. 그냥 담담하게 자기 할 일을 하겠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자국 기술을 더 홍보하거나 재고를 요청하거나 최소한 아쉬움을 표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침묵했어요. 오후 2시, 저는 서울에 있는 BBC 특파원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분위기 어때? 거절당한 것 때문에 언론이 시끄럽지 않아? 그게 말이야, 데이비드. 여기 반응이 좀 이상해. 언론도 조용하고 정부도 별다른 말이 없어. 오히려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바쁘게? 뭘 하는데? 잘 모르겠어. 보안이 철저해서 접근이 안 돼. 근데 대전 연구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 말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더라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뭘 준비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런던의 한 우주기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우주공학과 교수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당연히 화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성 위기였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봐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냉전 이후 최대 위기예요. GPS 없이 어떻게 현대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다른 전문가가 맞장구 쳤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지원하겠다고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누군가 피식 웃었어요. 한국, 아직 10년은 일러요. 로켓은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위성은 또 다른 문제죠.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교수가 다른 의견을 냈어요. MIT에서 오랫동안 위성 설계를 가르쳤던 분이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한국을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연구진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방사선 차폐 기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독특한 접근 방식이더군요. 하지만 이론이랑 실제는 다르잖아요, 교수님. 물론이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론만 가지고 큰 소리치는 나라였나요? 반도체 보세요. 자동차 보세요. 조선 보세요. 다들 처음엔 비웃었지만 어느새 세계 최고 수준이 됐잖아요. 저는 그 말에 뭔가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그런 나라였죠.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제가 한국을 취재할 때마다 느낀 건 이 나라 사람들의 집념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42년 동안 미사일 지침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도 떠올랐죠. 197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과의 합의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제한됐었어요. 우주 발사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2021년에 그 지침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그 후 누리호 성공, 달 궤도선 발사, 그리고 이번 아리랑 7호까지. 불과 3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그럼 42년 동안은 뭘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약 속에서도 뭔가를 준비했을까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다시 찾아봤어요. 1992년 우리별 1호, 1999년 아리랑 1호, 2006년 아리랑 2호. 제약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위성들이 유독 생존율이 높았다는 점이에요. 수명이 다 된 후에도 계속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리랑 2호는 설계 수명 3년을 훌쩍 넘어 18년을 운용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BBC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의 후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과학기술진을 격려하시며 때가 되면 세계가 우리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한국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한국을 주목하라. 이들은 우연히 자신감을 보인 게 아니다. 42년의 제약이 이들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메모가 제 인생 최고의 특종으로 이어질 줄은요. 12월 6일 금요일 새벽 3시 47분,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국 우주기상예보센터 SWPC에서 발송한 긴급 경보였어요. 지호급 지자기 폭풍 경보 발령. 코로나 질량 방출 직접 타격 예상.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호급이라고요? 이건 5단계 중 최고 등급입니다. 1989년 캐나다 퀘벡 대정전 사태 이후 처음이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BBC 본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반, 런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태양 극대기는 11년 주기로 찾아옵니다. 2024년이 바로 그 해였고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야간 근무팀이 긴급 체제로 전환해 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전 세계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큰일 났어요. 야간 편집장이 소리쳤습니다. 나사 위성이 추가로 8기 더 먹통됐어요. 이제 총 20기예요. 사흘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오전 5시 12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코로나 질량이 시속 3,000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충돌 예상 시각은 오전 10시. 저는 즉시 BBC 뉴스 생방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분할로 NASA, ESA, 일본 JAXA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죠. 오전 6시 유럽 우주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SA 국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센티넬 시리즈 위성 3기가 안전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갈릴레오 GPS 시스템도 일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갈릴레오까지요. 유럽의 자랑이었던 독자 GPS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전 7시, 일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이치 시리즈 위성 2기가 완전히 통신 두절됐다는 겁니다. JAXA는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지만 태양풍이 강타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부족했죠. 오전 9시 30분, 저는 BBC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방송 30분 전이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파우더를 바르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휴대전화로 전 세계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전 9시 43분, 태양풍이 예상보다 17분 일찍 지구 자기권을 강타했어요. 스튜디오 안의 모든 모니터가 순간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전력은 정상이었지만 위성 신호가 흔들린 거죠. 생방송 시작합니다. 프로듀서가 외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인류 역사상 최강급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도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제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 프로듀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데이비드, 미국 GPS 위성 4기 추가 다운. 중국 베이더우 시스템도 장애 발생. 국제우주정거장이 긴급 대피 모드 전환. 저는 실시간으로 이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히드로, JFK, 나리타, 샹하이 푸둥. 모든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런던 금융가 시티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GPS 시각 동기화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식 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12시, NASA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지구 관측 위성 중 68%가 안전 모드 또는 통신 두절 상태입니다. 68%요. 전 세계 위성의 3분의 2 이상이 무력화된 겁니다. 저는 생방송 중에 케임브리지 대학 우주공학과 교수와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맹인이 된 겁니다. 지구 날씨 관측, 재난 감시, 군사 정찰, 통신 중계. 모든 게 마비됐어요. 1859년 캐링턴 사건 이후 최악입니다. 오후 2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방사능 차폐가 강화된 구역으로 대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주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잠깐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며 전 세계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SNS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GPS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인터넷이 끊기는 건 아니겠죠?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냐? 오후 4시,
백악관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죠.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주요 시설 보호에 나섰고요. 그날 저녁 7시, 저는 12시간 넘게 생방송을 진행한 후 잠시 쉬었습니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와 런던 야경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였지만 머리 위 우주 공간에서는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파리의 동료 기자였어요. 데이비드, 지금 상황에서 작동하는 위성이 있긴 한 거야? 저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위성이 다 먹통인 건 아니었어요. 기상위성 몇 기와 통신위성 일부는 제한적이나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정상 작동하는 고성능 지구 관측 위성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날 아침에 찾게 됩니다. 12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 저는 파리행 유로스타에 몸을 실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본부를 직접 취재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기차 안에서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파리 외곽의 ESA 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문 허가를 받는데 일주일은 걸리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었고 언론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ESA의 방침 덕분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죠. 관제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평소라면 수백 개의 위성 신호가 초록색 점으로 반짝이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화면이 검은색이거나 빨간색 경고 표시로 가득했죠. 이게 대체. 제 옆에 선 ESA 대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초록색이었어요. 관제실 엔지니어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어요. 센티넬 3호, 반응 없음. 메테오셋 12호, 통신 두절 지속. 갈릴레오 네트워크, 신호 복구 실패. 저는 관제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니터 대부분이 어두운 가운데 오른쪽 구석 한 화면만 선명한 초록색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담당 엔지니어는 30대 초반의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신기하죠? 전 세계 고성능 지구 관측 위성 중에서 완벽하게 정상 작동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어느 나라 위성인데요?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위성 식별 코드가 나타났어요. KOMPS-AT-7. 한국의 다목적 실용 위성 7호입니다. 그러니까 R이랑 7호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R이랑 7호라고요? 일주일 전에 발사한 그 위성? 네, 맞아요. 12월 2일 발사됐죠. 근데 보세요. 그녀가 데이터 창을 열었습니다. 신호 강도 100%, 시스템 상태 최적, 이미지 품질 완벽.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지구 이미지가 보였어요. 0.3m 해상도의 선명한 화질이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위성들이 모두 먹통인 상황에서 한국 위성만 홀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위성들은 다 죽었는데 왜 저것만 멀쩡한 거죠?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궤도 고도는 비슷한데 태양풍의 영향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혹시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보세요. 그녀가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R이랑 7호는 태양풍이 강타한 직후 자동으로 특수 보호 모드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주변 궤도의 데이터까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변 궤도 데이터요? 네,
마치 다른 위성들을 대신해서 관측하는 것처럼요. 심지어 우리 센티넬 위성이 담당하던 영역까지 커버하고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측과 연락은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제 저녁부터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데이터 공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요? 미국이 먼저 요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국제정치 문제라서.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오전 11시, 저는 관제실에서 나와 ESA 국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완벽하게 작동하는 고성능 위성이 한국의 아리랑 7호뿐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 지구 관측을 담당할 수 있는 위성은 아리랑 7호가 유일합니다.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즉시 BBC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파리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제 휴대전화에 워싱턴 취재원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백악관이 난리 났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국가안보회의에서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고함을 질렀대. 당장 한국에 연락해서 기술 지원 받으라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요? 이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저는 BBC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편집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백악관 상황실 앞에 모여든 미국 기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백악관이 한국에 공식 지원 요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즉시 서울의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측 반응은? 그게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 전화를 몇 시간 동안 안 받았대. 안 받았다고? 일부러? 응. 청와대 관계자 말로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데 다들 알잖아. 이거 의도적으로 시간 끄는 거야.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한국이 먼저 제안했을 때 미국이 무시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오후 5시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이 직접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CNN은 속보로 이렇게 보도했어요. 블링컨 국무장관, 한국의 긴급 기술 협력 요청. 외교 채널 총동원. 외교 채널 총동원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오후 7시, 드디어 한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BBC 뉴스 속보로 그 내용을 전했어요. 대한민국은 동맹국 미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 실무진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진지하게 검토. 협의 예정. 얼마나 외교적인 표현입니까? 하지만 그 이면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가 선택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우주 외교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들이 요청하는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오후 9시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저는 BBC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 사흘 전에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거절했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양국 간 협의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 조건이 미국 입장에서는 공개하기 부담스럽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취재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조건이 뭔지 알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주기술 협력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 과거 미사일 지침 같은 거 말이야. 미사일 지침. 42년 동안 한국을 묶었던 그 제약이었죠. 2021년에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우주기술 협력에서는 미묘한 제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우주 외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을 목격했다.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아니, 구걸이라는 표현도 모자라다. 한국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사흘 전 무시당했던 그 나라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죠. 하지만 저 위 우주 공간에서는 한국의 위성 하나가 전 세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뀔 차례였습니다. 12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야 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1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한국 언론들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공항 곳곳의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곳이죠.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인프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항공우주연구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보안이 철저했지만 BBC 기자라는 신분과 사전에 요청한 취재 허가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연구원 홍보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톰슨 기자님, 영광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게 돼서요. 그가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파리 ESA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모든 모니터가 초록색 신호로 가득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실시간으로 보내는 데이터였죠. 저게 전부 아리랑 7호에서 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연구원이었어요. 기자님, 이거 보세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리랑 7호는 태양풍 감지 5분 전에 자동으로 보호 모드로 전환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AI 기반 예측 시스템 덕분이죠. AI 기반 예측이요? 네, 우주기상 패턴을 학습해서 위험을 미리 감지합니다. 다른 나라 위성들은 태양풍이 직접 타격한 후에야 반응했지만 우리는 그 전에 대비했던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호장치가 아니었어요. 예측과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술을 미리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개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기술이라고 하면 다들 의심부터 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랬고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오후 7시, 저는 항우연 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42년 동안 우리는 제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이 오히려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죠. 제한된 자원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이제는 평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조건. 저는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미 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우주기술 분야 포괄적 협력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의 제약적 조항들은 전면 재검토되며 양국은 평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입니다. 평등한 파트너.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컸습니다. 미국 측 발표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우주기술 선도국으로 인정하며 향후 모든 우주 프로젝트에서 동등한 협력국으로 대우할 것입니다. 한국은 42년 만에 진정한 기술 주권을 되찾은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먼저 무릎을 꿇는 형태로요. 오후 3시, 아리랑 7호의 데이터 공유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NASA, ESA, JAXA의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하나가 전 세계 우주기관을 살리고 있었던 거죠. 미국 위성 복구 시작됐습니다. 한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아리랑 7호가 제공한 정확한 우주기상 데이터 덕분에 미국은 안전하게 위성들을 재가동할 수 있었어요. 하나씩, 둘씩 먹통이었던 위성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전 시내 호텔에서 BBC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닙니다. 우주 질서의 재편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 강국 1위 그룹에 들어섰습니다.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확신하나? 네, 제가 20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확실합니다. 12월 15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대전 관제실의 그 초록색 신호들로 가득했어요. BBC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편집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제는 숨겨진 우주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 인터뷰, 그리고 전 세계 반응들을 모았죠. SNS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KOREASAVEDTHEWORLD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미국, 유럽,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지구를 구했다. 이제 우주강국은 한국이다. 일주일 된 위성으로 전 세계를 살리다니 대박이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 웨이보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조롱하던 댓글들이 이제는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해야 한다. 42년의 제약을 이겨낸 저력이 대단하다. 12월 22일 BBC는 제 다큐멘터리 코리어 더 히던 스페이스 파워를 방영했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부터 2024년 아리랑 7호까지 42년간의 제약, 그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도전,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구한 순간까지요. 방송 직후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20년 동안 우주 뉴스를 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 누리호 개발진들, 그리고 평범한 한국 시민들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1월 10일 UN 우주국 UNOSA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우주위기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제 세계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로 인정받는다. 사우디, UAE, 프랑스, 독일, 인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선도자가 된 겁니다. 2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후속편 촬영을 위해서였죠.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앞에 섰을 때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곳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존경의 마음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관제실에서 아리랑 7호의 신호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초록색 점 하나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42년의 제약 속에서도 준비했고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하늘이 보였어요. 저 위 우주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여전히 지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세상은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주 강국이라는 것을요.